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알아볼 것은요, 오래간만에 미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제 사건입니다.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 사건인데요. 1995년 7월 30일 일본에서 일어난 의문의 강도 살인 사건입니다.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총기 사건인데요.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한 채로 수사 중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7월 30일 도쿄도 하치오지시의 슈퍼마켓 난페이 오와다점에는 여자 3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나가키 노리코 47세, 여고생이었던 야부키 메구미 17세, 그리고 또 한 명의 여고생 마에다 히로미 16세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나가키 씨를 A, 야부키 씨를 B, 마에다 씨를 C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우선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 당일 시간대별 상황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A씨가 근무할 시간이 돼서 A씨의 지인인 남자가 A씨를 슈퍼마켓까지 차로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 남자랑 일이 끝나면 같이 밥을 먹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근무 시간을 앞두고 여고생 B가 자전거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후 5시입니다. A씨와 여고생 B씨가 각각 3번 그리고 2번 계산대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다른 남자 근무자는 전부 퇴근했기 때문에 가게에는 여자 근무자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오후 5시 30분 하얀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은 40,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슈퍼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던 60대 부부가 목격했는데요.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남자는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할 뿐 슈퍼의 손님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 슈퍼 인근 약 100m 정도 떨어진 공원에서 현지 자치회가 주최하는 오봉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거는 여름 때 하는 마츠리,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게 주변은 오봉춤 행렬 때문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난 오후 6시 50분 그날은 비번이었던 여고생 C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여고생 B씨를 만나서 스케줄을 확인할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시간 후인 오후 8시 가게에는 C씨를 포함해서 여자 3명만 남게 됐습니다. 오후 9시에 가게의 문을 닫지만 A는 1시간 일찍 계산대를 닫고 매상을 2층 사무실로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시 30분이 되었을 때는 계산대에 B와 C만 남아 있었는데요. 이때 물건을 사지 않고 가게 안을 어슬렁거리는 6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목격되게 됐습니다. 이를 목격한 50대 여성에 따르면 이 남자는 몇 분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은 채 매대와 계산대 주변만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분 뒤 오후 9시 가게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B는 일하던 계산대 매상금을 들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A가 이 돈을 받아서 금고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6분이 지난 9시 6분. 이때는 가게가 이미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죠? 9시까지만 장사를 하니까. 이때는 A씨가 가게에 불을 끄고 문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변에서 했다는 그 마츠리의 행사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되게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 일대가. 그리고 9시 15분 A씨가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랑 밥 먹기로 했으니까 자기 데리러 와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2분이 지난 오후 9시 17분 근처를 지나가던 고등학생 커플이 총성을 듣습니다. 슈퍼에서 총성 5발을 듣게 됩니다. A가 지인과 통화한 지 불과 2분 30여 초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분이 지난 9시 20분 A씨의 지인이 슈퍼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에 정차를 하고 A씨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요. 25분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자 혹시 먼저 음식점에 갔나 싶어가지고 그 A씨의 지인은 식당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A씨의 지인은 음식점에 갔는데도 A가 없음을 확인하고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슈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시에 도착한 후에 혹시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아서 사무실에 모여있나 싶어서 사무실로 올라가게 됐는데 사무실의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로 들어가 봤더니 총에 맞아 죽은 3명의 여자의 시신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사건의 일단 전개입니다. 그 밑에는 그 3명이 발견됐을 당시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우선 A씨와 B씨는 이미 사복으로 갈아입은 후였기 때문에 범인은 이들이 사무실을 나서기 직전에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C씨는 그날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사복이었겠죠. A씨는 사무실 금고 옆에 축 늘어진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머리에는 총알 2발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또 총구의 열 때문에 뜨거워서 화상을 입은 흔적이 있었으므로 A씨는 총구가 머리에서 가까운 상태에서 총알을 맞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B씨와 C씨는 사무실 한가운데에 있는 금고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자세로 접착 테이프로 손이 묶여 있었고요. 입이 막힌 채로 각각 머리에 한 발씩 총을 맞아서 죽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범인은 먼저 A씨를 쏴 죽인 다음에 B씨와 C씨를 위협해서 손을 접착 테이프로 묶은 뒤 총을 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행동이 너무 짧은 시간 사이에 벌어진 것이 기묘합니다. 그죠? 오후 9시 15분에 A씨가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를 데리러 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로부터 2분 뒤에 근처를 지나가던 고등학생 커플이 슈퍼에서 5번의 총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2분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건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5발이라고 했는데 4발은 사람한테 쏜 거고요. 나머지 1발은 금고에게 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금고를 열거나 사무실을 뒤지거나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무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초의 현장 조사에서는 사건 이전에도 인근에서 유사한 강도 사건이 5건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저지르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한 건데 범인은 아르바이트생 B씨와 C씨를 마주보는 자세로 손을 테이프로 묶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게 입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A씨를 협박한 다음에 금고를 열려고 했지만 A가 저항을 하자 구타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머리에 총을 2발 쏘게 되고 나머지 B씨와 C씨도 총을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금고를 열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자 분노를 풀기 위해서 금고에다가 총을 한 발 땅 쏘고 도망갔다 라고 하는 게 최초의 추측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개인적인 원한인지 아니면 정말 돈을 노리고 한 사건인지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범인의 범행 동기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게 됩니다. 일단 범인이 슈퍼의 매상을 노리고 권총을 들고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닐까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분석이죠. 근데 단순 강도라고 보기에는 사건의 정황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매상을 노렸으면 여자들을 협박해서 금고를 열게 해야 정석인데 실제 사건 현장은 사람을 다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금고를 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직원을 시켜서 사무실에 있는 금고 문을 열게 하는 게 먼저일 텐데 사람을 먼저 죽였어. 이러면은 금고 여는 게 너무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과연 이게 돈을 노린 게 맞냐 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와 반대로 그냥 금전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A씨와 B씨가 이제 마무리할 때 그 돈통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금고에 돈을 넣기 위해서. 근데 그 과정이 사람들한테도 다 보였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발생한 매출은 전부 2층으로 들고 올라가는구나 라는 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 손님이면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단순히 돈을 노리고 한 사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도 다 죽었고 금고에 있는 돈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범인에 대한 추측도 있긴 합니다. 사무실에서 발자국 10개가 채취가 됐는데 모두 한 사람의 족흔, 그러니까 발자국이었기 때문에 단독범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에서 미세한 철분과 점토, 이끼가 검출되는데요. 철분은 용접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철공소에서 일하거나 그곳을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사용했던 필리핀제 권총은 명중률이 썩 좋지 않은 총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3명 모두 머리에 정확히 총탄을 맞고 사망했기 때문에 총기를 다루는 것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추측일 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미제 사건이고요. 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 걸까? 그리고 왜 범행을 저지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돈을 가지고 갔으면 그나마 뭐 이해가 되는데 돈 가져간 것도 아니고 뭐 사람만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참 추측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제일 이상해. 이 15분에 A씨가 그 지인한테 전화를 했는데 2분 뒤에 바로 총소리가 5번 들렸다는 거. 그럼 2분 사이에 그 사람들 다 묻고 죽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튀기까지 했다는 거잖아. 거의 한 5분 안에 이 사건이 다 진행됐다는 건데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는 사람의 소행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사건의 전말을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이전에도 미제 사건 같은 거를 많이 알아봤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범행이 저질러졌는지를 본다면 별게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중간 값이 없고 결과만 띡 나와버리니까 여기 사이에 비어있는 게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2분 만에 사람을 다 묶어놓고 죽일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쏴서 죽이고 도망가는 이게 납득이 전혀 안 되는데 아마 실제 사건을 우리가 옆에서 보았다면은 납득이 충분히 됐을 것이다.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렇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사건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건은 나카무라 미나코 실종 사건입니다. 이 밑에 있는 이것은 나카무라 미나코 씨를 찾는 실종자 포스터인데요. 1979년 9월 출생, 신장은 165cm,
실종 당시는 머리카락을 길게 세 갈래로 따았다고 하고요. 눈매가 가늘고 흰 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원도 이쪽에 붙어 있네요. 미나코에게 정말 걱정하고 있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니? 건강하게 있다고 알려주렴.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말씀까지 있으니까 더 뭐랄까 가슴이 좀 아파지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나카무라 미나코 씨는요, 니가타현 나카오카시에 살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나코 씨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을 했고요. 언니는 간사이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1998년 3월에 나가오카 고등학교를 졸업한 미나코 씨는 국립대에 지원했지만 불합격을 하게 됐고요. 재수를 위해서 4월 달에 대학 입시 학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시 학원에 다니기로 했으니까 어머니가 돈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50만 엔. 근데 그 중에 3만 엔만 자기가 좀 빌려가겠다라고 하면서 3만 엔만 쓱 가져가고 메모를 남겨놨어. 엄마 저 3만 엔만 빌려갈게요 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실종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됐는데 미나코 씨가 실종되기 9일 전인 3월 25일에 여권을 신청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증명사진에 대한 영수증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여권을 위해서 찍은 증명사진이었던 거죠. 그리고 해당 여권은 실종 3일 전인 4월 3일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 누구도 미나코 씨가 여행을 가려고 한 줄을 몰랐고 여권을 만들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도 미나코 씨가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계획을 딱 세워놓고 바로 이행을 해버린 게 아닌가. 여권이니까 아마 해외로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미나코 씨는 사실 나가오카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권을 니가타시에서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니가타시에 있는 현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면은 더 빨리 나오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아주 급했던 것으로 보이죠. 사건 당일에 미나코 씨는 여행을 가려는 차림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상시 복장으로 집을 나섰고 짐을 꾸린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외출할 때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미스터리해지는 게 아까 포스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글로 써 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랑 연관이 있는 사건이거든요. 4월 7일 니가타 공항으로 출국해서 미나코 씨가 서울로 향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경찰이 추적해보니까 여권이 발급된 4월 3일에 미나코 씨의 이름으로 나가오카시의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서 김포국제공항행 대한항공 KE764 비행기 탑승권을 예매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행사 직원에 따르면 자신을 나카무라 미나코라고 밝힌 여자는 중년쯤 되는 사람이었고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나코 씨가 직접 예매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게다가 더불어서 전화를 걸었던 그 중년 여자는 니가타 공항에서 항공권을 수령하겠다고 하는 등 대한민국 여행을 자주 한 듯 아주 익숙해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왕복 항공권이 아니라 편도 항공권을 원했고요. 숙소의 예약도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 때문이었는지 4월 14일 KE763편 김포발 니가타행 티켓도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편도를 원했지만 결국 왕복을 산 거죠. 항공편 요금은 48,000엔, 48만원 정도였고요. 근데 문제는 일본으로 돌아온 기록이 없어요. 한국으로 간 기록만 있고 티켓은 왕복이지만 온 기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나코 씨가 서울에 가서 실종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매한 왕복 티켓 있잖아요. 공항에서 수령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나코 씨의 이름으로 항공권을 받아간 사람이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항공사의 직원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을 한 건데요. 여튼간에 미나코 씨의 이름을 대서 표를 챙겨가지고 비행기에 탄 다음에 서울로 갔는데 그게 미나코 씨인지 미나코 씨가 아닌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인 겁니다. 사건의 의문점이 너무 많죠. 네, 우선은 가족들에 따르면 미나코 씨는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거라고 상상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입시 공부의 중압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가출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외국을 그것도 몇만 엔만 들고 가는 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짐도 싸가지도 않고 왕복으로 심지어는 할 생각도 없었어.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과연 미나코 씨 스스로가 계획한 해외여행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미나코 씨도 납득하기가 어렵지만 이 사건에 껴있는 그 중년 여성 미나코 씨라고 자기를 주장하면서 티켓을 대리 수령한 사람, 그 예약도 대리로 한 거죠. 그 사람이 껴있는 것도 대단한 의문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카무라 미나코 씨의 이름을 그냥 단순히 빌려서 자기가 대한민국행 비행기 탑승권을 수령해서 그 사람이 갔다 한국으로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혹은 그 사람이 미나코 씨를 꼬드겨서 대한민국으로 같이 갔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요즘엔 별로 찾아보기 힘든데 옛날에 납북 관련된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냥 해외 사람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 측은 이 사건이 혹시 납북에 대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본에서 제가 이제 미제 사건 많이 알아봤지만 이게 실종 사건 벌어지면 그냥 다 납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계속 태클 걸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리는 좀 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 납북을 하기 위해서면은 서울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중국 이런 데로 가면 돼. 훨씬 편하잖아 그게. 두 번 거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북한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제일 바쁜 서울로 가는 게 이해가 되느냐라는 거죠. 혹자는 미나코 씨의 신분만 빌려가지고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그 사람만 출국한 게 아니냐. 미나코 씨는 일본에 있고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중년 여성이라고 했는데 입국할 때 다 신원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걸로 속일 수는 웬만하면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나코 씨가 직접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미나코 씨가 들고 간 돈이 30만 원이었어. 3만 엔. 그죠? 근데 왕복 티켓 값이 4만 8천 엔이었어. 그러니까 들고 간 돈보다 훨씬 비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한 사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년 여성을 둘러싼 누군가가 미나코 씨와 연관이 돼 있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어머님께서는 지금도 한국에 종종 오셔가지고 이 전단지를 뿌리기도 하시고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따님분에 대한 실종 사실을 알리면서 혹시 발견되면 좀 말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신대요. 그리고 2025년 3월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그냥 뭘까? 알 수가 없잖아. 왜 이런 짓을 했는지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누군가가 개입을 했고 미나코 씨가 아주 급하게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만 확실한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적인 게 껴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로맨스 스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두 가지는 진짜로 이성적인 걸 좀 뛰어넘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어떤 만남이나 이런 두근거리는 감정을 통해서
사람을 꼬드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일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종교적인 어떤 거에 빠지셔가지고 본사가 한국에 있는 그런 종교라면은 충분히 거기에 직접 가보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재수 시기니까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만 드는 그런 오늘의 두 번째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사건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와카야마 독일 대학생 실종 사건인데요. 2024년 10월 12일 새벽에 일본에 여행으로 왔던 독일인 대학생 클라우디오 보름이란 사람이 와카야마시역 근처에서 목격된 이후에 사라진 사건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근처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좀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우선은 피해자는 독일 태생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본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여행을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그 루트가 일반적인 관광이라고 보기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9월 21일 도쿄의 편도로 입국했습니다. 편도, 왕복이 아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9월 30일에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체크아웃하기 전까지 와카야마 시내의 숙소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10월 11일 와카야마시역 근처 CCTV와 선술집 근처에서 클라우디오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에 도쿄의 편도로 입국을 하고 30일 와카야마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거의 10일 동안은 도쿄, 교토, 오사카 이 세 곳의 루트를 엄청 빠듯하게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9월 30일부터 마지막 목격일인 10월 11일까지는 와카야마 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심지에서 빽빽하게 스케줄을 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촌동네에서 11일 정도의 아주 여유로운 기간을 잡는 여행을 하는 게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10월 12일 와카야마시역 근처 강가의 가설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유품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유품은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같은 날에 발견된 휴대전화는 가설 화장실에서 멀지 않은 다리 위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에 나눠서 유품이 발견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유품이라고 생각 못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10월 30일 JR 와카야마역의 코인 락커에서 이 실종자의 짐이 발견되게 됐는데요. 피해자가 10월 10일에 넣어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1일 와카야마시 카타 지역의 타쿠라자키 앞바다에서 시체가 발견되게 됐고요. 11월 5일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게 되었습니다. 사체가 일단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외관상으로 확인된 외상은 없었고요. 사법 해부 결과 죽은 것은 10월 상순경으로 추측했지만 사인은 알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본으로 놀러 왔다고 하는 사람이 편도로 예약을 했고 10일 동안은 빽빽하게 도심지를 투어했으면서 남은 10일 동안은 촌동네에서 지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유류품들이 발견됐는데 전부 다 따로야. 어디는 화장실, 어디는 다리 위, 어디는 코인 락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결국은 시체로 발견되게 됐지만 그 시체도 외상이 없어. 사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나 확실하게 알기가 어려운 사건이다. 어쨌든 일본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살설이 있어요. 제일 흔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피해자가 독일 학교에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타살설도 있습니다. 남이 누가 혹시 해한 게 아닐까. 하지만 실종자의 몸에 눈에 띌 만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데이트 어플 연루설도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때 말했던 그 약간 로맨스 스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까지 온 게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변을 당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건데, 보통 데이트 어플에 연루됐을 때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지. 가해자가 있다면 만약에. 근데 휴대폰이 멀쩡하게 다리 위에서 발견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 어플 관련된 사건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이 있고요. 다음 네 번째,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닐까. 이상 행동을 하다가 사망한 게 아니었을까. 뭐 그런 거였는데 체내에 약물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검 기록을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실족설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다리 위에서 강가 방향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 하는 가설입니다. 저도 이쪽이 조금 그래도 납득할 만한 이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죠. 휴대폰. 아니 휴대폰도 같이 몸에 있었고 그 다음 떨어져 죽었다. 이러면 이제 실족사라는 게 분명한데, 요즘 사람들 스마트폰 손 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다리 위에 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떨어져 죽었고, 이게 뭔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전부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느 하나 쪽으로 기울어지진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기묘한 게, 우리나라에도 윤세준 씨 실종 사건이라고 해서 2년 전에 한 그 배낭여행 갔던 남자 대학생인가? 그 사람이 실종돼서 지금까지 미제 사건인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와카야마현에서 실종된 거야. 근데 이 독일인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와카야마현에서 실종된 겁니다. 그 둘이 약간 좀 비슷해요. 뭔가 두 명 다 실종 사건이고 두 명 다 외지인인데다가 두 명 다 와카야마현이 외지 사람이 알만한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뭐 관광으로 유명한 곳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게다가 두 명 다 혼자서 와카야마현에 왔다가 실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건이 약간 교집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오늘의 세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미제 사건입니다. 요코야마 유카리 유괴 사건이라는 건데요. 자, 어떤 사건이었느냐? 1996년 7월 7일 오전 10시 반경에 일본 군마현 오타시에 있는 한 파친코 가게에 부모를 따라왔던 4세 소녀 요코야마 유카리가 유괴당한 사건입니다. 유카리의 부모가 파친코에 열중한 사이에 아이가 유괴된 거였는데요. 현재까지 유카리가 생존해 있다면 33세에서 34세가량이 된다라고 하네요. 우선 그 실종된 당일날에 유카리의 부모는 유카리와 유카리의 7개월 된 여동생을 데리고 칠석 감사의 날이란 전단지를 보고 파친코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게의 경품 코너 앞을 우연히 지나갔을 때 유카리의 아버지는 유카리가 좋아하는 불꽃놀이를 뽑아주기로 했습니다. 유카리의 어머니는 유카리의 여동생을 업고 있었고요. 남편과 함께 오전 내내 파친코에 열중했습니다. 그때 유카리는 가게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었는데 부모 옆에서 놀기도 하고 경품 코너에 있는 경품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유카리의 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도시락을 사서 유카리 그리고 유카리의 여동생과 함께 주차장의 차 안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카리는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인지 조금만 먹고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후 유카리의 어머니는 오후에도 파친코를 시작했는데 유카리가 갑자기 도시락을 먹고 싶다고 말하자 유카리를 가게 출입문 부근에 있던 긴 의자에 앉게 하고 거기서 먹게 했습니다. 유카리의 어머니는 유카리에게 거기에 잘 앉아있고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후 1시 50분경에 유카리의 어머니는 갑자기 유카리가 보이지 않자 유카리를 찾았는데 유카리가 앉아있던 그 의자에는 먹다 남긴 주먹밥과 주스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유카리의 부모는 밖으로 뛰쳐나와서 가게 주변, 주차장, 국도 등에서 유카리를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고요. 근처에 파출소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오후 2시 10분에 경찰서에 딸이 유괴가 됐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9일 오전 8시
경찰은 기동대원 70명을 동원해서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는데 결국은 유카리 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파친코 가게에 있던 손님들과 주변을 탐문 수사했는데 유카리가 사라진 시각에 흰색 승용차에 4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올라타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파친코 가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파친코에 열중한 나머지 가게 안에서 혼자 놀던 여자아이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어쨌든 수사가 진행되던 가운데에 가게 안에 CCTV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 경찰은 이 남자의 인상착의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키는 158cm 전후로 추정이 되고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흰 셔츠에 니커보커스 바지를 입고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여름인데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27분에 가게에 들어왔는데요. 걷는 방법이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가게 안쪽에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고 약 3분 후 화장실에서 나와서 가게 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전을 하거나 카드를 구입하거나 파친코를 하지 않고 그저 가게 안을 배회하고 있던 이 남자는 경품 코너 앞에 있는 유카리와 마주쳤습니다. 오후 1시 33분 남자는 유카리가 앉아있던 출입문 부근의 의자에 앉았는데 유카리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유카리의 정면에 있던 재떨이에 손을 뻗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남자는 유카리에게 말을 건네는 기색을 보였고요. 오른손으로 3번 정도 가게 밖을 가리켰습니다. 이때 유카리는 원피스의 옷자락을 손으로 들어서 팔랑팔랑 거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보통 아이들이 뭔가 곤란해하거나 헤맬 때 보이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후 1시 42분 남자는 유카리를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남자는 파친코 가게에 들어와서 15분 정도 동안에 파친코도 하지 않고 그냥 화장실 한번 쓰고 담배 한번 피우고 유카리랑 얘기하다가 나간 거예요. 하지만 가게 안에서 유카리와 접선이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했던 거죠. 오후 1시 45분 왠지인지 유카리는 출입구 쪽으로 향했는데 안타깝게도 출입문 쪽은 CCTV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유카리와 남자의 모습이 같이 있는 것이 찍히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유카리의 실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당시에 파친코 가게의 점원은 이 남자를 처음 보는 손님이라고 증언했지만 처음 온 사람 치고는 상당히 익숙하게 가게 안을 배회한 점으로 봤을 때 처음 온 손님인지가 확실하진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남자는 이전에 일어난 아시카가 사건에서 목격된 진범과 용모가 흡사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시카가 사건은 일본 도치기현의 아시카가시에서 발생한 유아 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혹시 동일범의 소행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애가 혼자 파친코에 앉아있으니까 뭐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 심심해 보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왔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잘 놀다 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 파친코에 접점이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약간 용의자 비슷한 걸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아닐 수도 있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리고 그 밑에는 범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범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한 프로그램이 이 용의자의 신장이나 행동 패턴, 체격 등등 모든 것을 실험했는데 이 행동들이 보통의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었고요. 이어서 용의자와 체격이 같은 여성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과 모습이나 행동거지, 걸음걸이가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이 사람의 성별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여성 평균 신장이 158cm이고 더운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꺼운 티를 입었다는 것이 혹시 여성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한 것이 큰 패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범인이 잡히지 않고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 납치범이 잘못된 거죠. 무조건. 당연히. 근데 개인적으로 파친코에 아기를 데려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집중도 안 한 거잖아, 아이한테. 그냥 애를 일단 데리고 오고 자기는 자기 할 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가 뭘 하든 간에 납치를 당하든 뭘 하든 이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던 건데, 과연 이게 납치범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난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파친코에 애를 데려오는 그런 게 꽤나 흔한 일이라고 듣긴 들었어요. 요즘은 잘 안 그러겠지만 이런 사건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봐줘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하다 보면은 심심하긴 하고 파친코에 자주 간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게 96년도인데 그 일본도 지금 파친코 되게 많잖아요. 역 근처에 항상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 금연이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일본 가고 이럴 때만 해도 파친코가 다 흡연장이었어요. 안에가 다 완전 프리 흡연. 요즘은 또 금연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96년이면은 무조건 흡연 구역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애가 담배 연기가 자욱한 파친코 거기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지가 않아. 이거 과연 비단 범인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싶어. 어쨌든 나쁜 건 범인이 맞죠. 하지만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든다. 여튼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어서 진짜 마지막 사건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츠지데 노리코 실종 사건입니다. 1998년 일본에서 잡지 기자였던 여성이 실종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1998년 11월 24일 일본 미에현의 이세시에서 잡지의 기자를 하고 있던 츠지데 노리코 씨, 당시 24세. 그가 퇴근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세 문화사에 근무하면서 늦게까지 야근 중이었던 츠지데는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사장의 말에 오후 11시경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밑에는 사건의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날 회사와 멀지 않은 보험회사의 주차장에서 츠지데이의 차가 발견됐습니다. 딱히 특별한 이상한 점은 없었는데 비흡연자였던 실종자의 차 안에 담배꽁초가 하나 떨어져 있었고요. 조수석의 시트가 뒤로 젖혀져 있었고, 츠지데는 평소에 라디오를 듣지 않는데 차 내의 칼 라디오에 전원이 켜져 있던 것으로 보아서 츠지데 본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차를 이용했을 확률이 농후해 보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당시에 그 기자랑 취재일로 안면이 있었으면서 동시에 사건 전날에 이 기자를 만난 적이 있던 30대 남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조사했는데요. 그 남성은 취재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다툼이 있어서 직접 사과하려고 만나자고 했다. 츠지데의 차는 보험회사 주차장에 주차해두고 자신의 차에 태워서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뒤에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변에 츠지데 씨를 내려줬다. 헤어지고 나서 그녀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 라면서 사건과의 관계성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다른 사건의 감금 용의로 체포되기까지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판결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다른 범행은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확실히 이 기자도 이 사람이 납치했을 확률이 높아. 근데도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사건이 유죄로 입증되지가 않았습니다. 남성은 판결이 나기 전에 무죄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선포했지만 판결이 무혐의로 흘러가자 입을 싹 닫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네요. 현재는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사건 당시에 목격자나 알리바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자의 실종에 관여했을 확률이 너무 높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먼저 치지대 씨의 실종에는 두 가지의 의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북한에 의한 납북설이고요. 두 번째는 매춘섬에 팔려나갔다는 설입니다. 둘 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먼저 첫 번째 납북설은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빈번했던 납북 일본인 문제로 다수의 실종자가 납북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치지대가 납북된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2010년대에 들어선 근년에 떠오른 이야기입니다. 미에현의 경찰은 치지대가 납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납북된 일본인 실종자 리스트에도 등재시켰지만 딱히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실종자 리스트에 올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양에 자주 출입하는 일본인 저널리스트가 요도호 사건의 범인들에게 행방을 물어봤지만 이름도 처음 듣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요도호 사건은 공중 납치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북한으로 납북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일본에 있는 납치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무조건 납북 일본인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무조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진 않다. 다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매춘섬에 납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치지대가 살던 미에현에는 유명한 매춘섬이 존재합니다. 정식 명칭은 와타카노시마인데요. 에도 시대 때부터 성매매가 버젓이 이어져 오는 매춘섬이라서 또 다른 별명인 여자들만 사는 섬, 조조가시마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치지대 씨는 이 섬에 매춘하는 여성들이란 주제로 잡지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러 갔다가 이곳에 납치돼서 몸을 팔고 있다라는 설이 암암리에 퍼졌지만 늦은 퇴근 후에 보고도 없이 갑자기 그런 섬에 취재하러 갔다가 납치됐다는 말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튼간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피해자도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건인데, 제가 보기엔 납북설, 매춘섬 납치설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그 용의자로 거론됐던 그 남자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범인일 것 같은데? 무조건? 물론 이렇게 일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그 사람이 선량한 시민이면 내가 모르겠어. 근데 다른 사건을 저지른 범인인 거잖아. 여러 차례 범행을 또 저지를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아니라고 판단하나 봐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처럼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납치 사건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제 사건은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알아보는데요. 제가 많이 안 알아보는 이유가 이게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막 뇌가 막 간지러운 기분이 들어가지고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쯤 또 기회가 될 때마다 한 번씩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으스스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죠.